이 동영상의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기 걸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소리만 듣거나 보통 가끔 뭐 날라와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정도인데 알고 보면 저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하다, 멀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찍는 요새 나오는 동영상들은요, 그 초고속 동영상들은 보통 여러분 영화가 1초에 24장의 사진을 돌려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TV는 한 30장의 사진이 돌려서 TV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찍는 초고속 카메라는 한 22만 장 정도를 찍습니다. 초당.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통 제가 이제 딴 데 가서 그 강의를 하면 뭐 30장, 24장 이런 얘기 하다가 22만 장 이러면 다들 와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침착하시고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하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어디 가서 하냐면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뭐 과학고등학교 가서 한다든가 무슨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 뭐 혹은 뭐 과학자들 대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과학자들한테 예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예술적인, 그러니까 과학이지만 얼마나 예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뭐 예술을 차용하면 더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제 예술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잠깐 준비했는데 제가 과학사진이나 특수영상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실은 그거는 나하고 너무 먼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학사진이 예술의 도구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술할 때 저도 잠깐 예술 쪽에 그 잠시 발을 담그고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구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보통은 그 도구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학사진이나 이런 특수영상의 테크닉들은 그런 여러 가지 갈급함들을 그냥 이 호두를 깨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새로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모습이고 약 3년 전에 영국에서 그 해의 과학사진상으로 뽑혔던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노 부케였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주고받는 이 부케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노 부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파티클을 찍은 거고 사실은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여기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굉장히 멋지게 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 뭐, 진드기 같은 거. 막 찍었는데, 이렇게 멋졌단 말이야. 진드기 아트 하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남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외선. 적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기가. 왜냐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다 적외선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디지털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 디지털 적외선 카메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같은 거 하기에는 아주 좋은 이제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진들이. 그래서 뭐 풍경 사진 같은 거 요새 동호회도 많고 많을 때 남들 그런 거 찍을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카메라인 것 같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이제 또 남들이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적외선 사진들의 예고요. 요거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세대학교 정태석 교수님이 이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쪽과 컨택이 그러니까 병원마다 있는 시설과 컨택이 돼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엑스레이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아트들도 사실은 새로운 분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한 예술 작품이나 예술 표현의 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초고속으로 찍은 건데 현상은 1초 안에 다 끝나는 거죠. 저희 학교 화장실 바닥에다가 사진에 불 붙여서 던지거나 혹은 수야씨 몰래 휘발유 끼얹었다가 잠깐 불 붙인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들을
초고속으로 찍어서 천천히 보게 되면 그 굉장한 아름다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퍼져나가거나 이럴 때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보시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가 예로 보여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일이 그 과학융합 포럼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나도 사방에서 융합, 통섭, 뭐 퓨전, 컬래버레이션 뭐 등등 말 만들기 무슨 선수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꼭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안 하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데 와서 막 얘기하라고.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융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고 머리도 아프고 사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을 아닌 인문학이나 혹은 경영, 경제, 회사 뭐 등등 이 사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술을 배워야 된다. 예술을 알면 달라진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나 다 신입사원 교육 때 예술 그 교육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배워야 돼, 학교에 정규과정으로 넣어야 돼, 막 하면서 예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사람들을 꿈꾸기 때문이겠죠. 예? 의학, 이 다빈치는 솔직히 예술가라고 얘기하기엔 다방면에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웃긴 것 같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시나 그림 같은 거, 시나 뭐죠? 그림 같은 거는 당대 뭐 최고였다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예술에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뭐 잡스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천 년 역사 동안 제일 뛰어난 한 명과 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 한 명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지금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요즘의 교육이나 요즘의 그 사회 그 분위기 자체가 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정답 얘기하는 것 갖고는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무릎뼈거든요. 무릎을 탁 치는 그 기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이런 애들이 정답도 얘기해야 되지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무릎을 탁 치는 기발한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누구냐면 예술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술가들은 하고 다니는 것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기셨고 다들 그 아침 이른 시간에도 오셨지만, 보통 예술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지만 가끔 내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탐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거꾸로 여쭤봐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 혹은 제가 아는 예술가들은 다 그렇게 창의적이고 뛰어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은 다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예술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술을 가르치면 무슨 일이 좋아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그냥 좋아진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다빈치처럼 될 거예요. 라는 거는 어차피 말도 안 되고 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섯 가지 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말이 되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과 친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첫 번째, 레벨이 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레벨은 단순히 무슨 좀 잘난 척하고 이런 레벨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말에 영어도 섞어 쓴다든가, 갑자기 와인을만 마신다든가, 음악도 클래식 거의 아는 것도 없는데 클래식만 듣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레벨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인간의 격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격이 높아지는 사례를 들 수 있는 이 두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겐하임은 뉴욕에도 있고 있지만, 이 빌바오에 있는 이 구겐하임이 최근에 진지 좀 됐죠? 이제 한 10년 좀 넘었죠. 근데 유럽 가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가봐서 난리죠.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도 뽑혔고, 사실은 이제 탄광마을에, 여기가 이제 조그만 바닷가랑 가까운 동네인데,
탄광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죠. 조선, 탄광 이런 게 이제 끝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도저히 그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구게나인 미술관을 유치한 겁니다. 미술관을 유치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연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스페인에서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 무슨 거점 도시처럼 돼가지고 지역 경제가 얼마만큼 발전했을지는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 비교되는 도시가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 하나 있잖아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그 표정을 보면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을 짓지만 제가 물어보면 모를 것 같은데 강원랜드가 있죠. 저희에겐 비슷한 시간에 졌습니다. 얘가 97년에 탄광마을에 건립했고 저희도 비슷한 시간에 이걸 졌죠. 99년인가요? 저희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예. 우리도 탄광마을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예술을 차용했을 때 저희는 그 도박을 차용한 거죠. 이게 사실 저희한테 더 맞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사람들 엄청 가고 있거든요. 그죠? 물론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없지만 내국인이건 외국인은 무슨 상관입니까? 잘 되니까. 그죠? 하지만 좋은 기능만 있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죠? 강원랜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게나임은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강원랜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물론 강원랜드도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리조트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왠지 예술을 차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냐. 요새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무슨 데카르트 마케팅, 테크닉과 아트를 합친 마케팅은 여러분 저 냉장고나 이런 거 앞에 그림 그린다고 해서 냉장고 성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격을 높이는 거죠. 그죠? 저런 것들을 함으로써 갑자기 격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애들이죠. 여러분 여성분들이 평생 가지고 싶어하는 에르메스의 무슨 악어백 이런 것들은 왜 가격이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악어는 유기농 뭐만 먹고 자라는 악어인지 아니면 정말 어디서 특별히 관리되는 악어이기 때문에 가죽이 너무나도 좋은지 모르지만 가격은 딴 명품보다도 또 몇 배 이상씩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르메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에르메스도 그렇고 까띠에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미술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자기네 브랜드에. 그 다음에 미술상을 그래서 젊은 신진 작가들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작가들을 상을 준 다음에는 자기네 제품을 이용해서 무슨 전시도 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작전은 뻔하죠. 자기네 제품은 그냥 백이 아니라 우린 예술품이다. 예술을 팔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격을 높이는 데는 예술만큼 그 적절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술을 알게 되면 좀 감성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과학이나 공학 기술 쪽으로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감성은 대단히 메말라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요즘 감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부족한 감성을 개발시키고 싶은데 그게 갑자기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술을 하다 보면 예술을 한다는 거는 직접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감상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감상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데는 예술만한 게 없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술을 하다 보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노리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뭘 따라